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경제연구원 강승훈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북콘서트를 하신 분들 중에 LG 임직원들이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LG에서만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 17년을 LG에서 근무했는데 그중 9년은 경제연구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8년은 지주회사인 주LG 인사팀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주로 한 일은 HR 일반에 대한 현업과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또 그 와중에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일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부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라는 책을 이제 펼쳐놓게 됐는데, 사실 이제 책에 대해서 약간 좀 탄생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원래 쓰고자 했던 책은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조직에서 과연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 그런 거를 좀 연구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사례를 수집하고, 뭐 문헌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한 60% 정도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익히 아는 열심히 일했다, 뭐 33년 동안 난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금 한 40% 정도는 약간 이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실제 성과는 없지만 나의 성과를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방법이 나의 성공 비결이다. 이거 이제 요새 말로 있어빌리티라고 하죠.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나의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상사를 모시지 않고 모셨다. 그게 나의 성공 비결이다. 나는 줄을 잘 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경쟁을 해서 경쟁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부 경쟁에서 동료를 이긴 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약간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공 비결인 건 맞을 것 같은데 과연 조직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것이 과연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봤습니다. 개인의 합이 곧 조직인 거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개인이 조직에서 거둔 성과가의 합이 곧 조직의 성과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개인의 성과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조직 성과의 비결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중점을 둔 내용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는 실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직 관점에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 가짜 일이 있고, 또 반면에 개인과 조직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른바 이제 진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에는 가짜 일과 진짜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로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일하는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떤 가짜 일들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이 왜 가짜 일들로 바뀌게 되는가, 우리의 일은 왜 망가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진짜 일로 일하는 방식을 진짜 일을 향해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착안을 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실제 책에 있는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일의 현주소는 어떤가, 우리 일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몇 가지 숫자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363과 1993. 자, 이거는 1년 동안 일하는 양입니다. 1993시간은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일하는 양이고, 여기 1363은 독일의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노동하는 평균 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1.5배 정도 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독일의 근로자들이
1.5년이라는 거를 1년에 하는 그런 셈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뭐 이거는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익히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양적인 측면 외에 그럼 질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53불 대 38불. 자, 이 38불이 한국의 근로자들이 1시간 동안 일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치, 노동시간 1시간당 GDP 생산량입니다. 반면에 여기 53불로 나온 거는 OECD의 평균적인 노동시간당 GDP 생산 수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GDP 생산 수준이 OECD 평균의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은 많이 하지만 그 일하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 생산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못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도 숫자가 있습니다. 57% 대 43%. 이거는 2016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고 과연 그 일하는 시간 중에 생산성이 있는 시간과 없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설문을 한 건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대한 타임 스터디를 해본 결과 한국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1시간 정도 회사에 머물면서 일을 하지만 그중에 43%에 해당되는 시간은 생산성이 없다, 생산적이지 못한 시간이다 라는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로 많은 것이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래 일하지만 시간당 생산성은 낮다. 왜? 버려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버려지는 시간, 43%의 낭비되는 시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한다고 나와서 앉아있지만 사실은 일하지 않고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농땡이를 부리는 이른바 딴짓이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뭔가 일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혀 생산성이나 성과와는 관계없는 이른바 헛짓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딴짓과 헛짓 중에 헛짓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사실은 생산성은 없는 거죠. 우리 일의 현주소를 요약하자면 바쁨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너무나 바쁘게 일하지만 사실은 거두는 것은 없는, 그런 바쁘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복싱 권투를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권투 선수의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상대가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끊임없이 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는 쓰러지지 않고 나는 지치기만 하는, 어떻게 보면 힘은 들지만 얻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헛짓, 어떻게 보면 헛손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그 헛손질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뭐 여러 조직에 물어보고 이렇게 리서치를 해본 결과 한 5가지 정도의 우리는 가짜 일을 하고 있는, 바쁘지만 사실은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과가 아닌 것을 성과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이거는 17대 국회, 2004년부터 4년 동안 운영됐던 17대 국회의 국회의원 수는 299명입니다. 이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발의한 법안의 건수는 8,592건입니다. 자, 근데 올해 4월인가 5월인가요? 그 올해 임기가 끝난 이때는 인원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런데 이 300명의 20대 국회의원들이 4년간 발의한 그 법안의 건수는 놀랍게도 25,000건이 넘습니다. 3배 이상이 늘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고객으로서 우리가 받는 입법 서비스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는 17대 국회보다 20대 국회가 3배 이상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국회의원들이 몇 건이나 이 건수를 내느냐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기 시작하자 별로 필요도 없는 법안들을 많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 바꾼다던가 예를 들면 공원을 이바지로 바꾸는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내가지고 숫자만 채운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형적인 보여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직에도 이런 것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과가 아니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야근을 하거나 사실은 내용이 없는 보고서를 예쁘게 꾸미기만 하거나 이런 걸로 낭비되는 시간 사실은 성과는 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보여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짜일은 이제 시간 끌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는 실행과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 성격의 일입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성과가 나오고 그러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불 속 다음으로 편안한 사무실에서 검토와 보고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보고서가 나오고 그것을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제 실행을 하고 실전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시간 끌기에 빠진 조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중간에 뭔가 하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음악 예전에 피아노나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도돌이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첫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실행과 실전은 없어지고 다시 검토하고 보고서가 쌓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보고서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끊임없이 쌓이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멈추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경쟁사가 먼저 무언가를 해내고 나면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보고서 뭉치만 남게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실행이 없어진 상황에서 보고서만 남는 조직이 적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두 번째 가짜일로 지적하는 시간 끌기입니다. 세 번째 가짜일은 낭비학입니다. 낭비학이라는 건 조직의 자원을 고객이나 사업이 아닌 개인을 위한 곳에 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이른바 횡령 같은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합법의 굴레 안에서 교묘하게 조직의 자원을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특히 이제 약간 권위적인 문화와 위계가 강한 한국 조직에서는 의전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의전인데 고객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내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전에 사람과 돈을 쏟아붓는 그런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신문에도 난 예니까 제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이게 뭐죠? 러닝머신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한 파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주재원이 그 본사에서 높은 임원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임원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에펠탑을 보면서 러닝머신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주재원은 어떻게 했냐면 이 임원이 묵을 호텔방에 이 러닝머신을 구해가지고 호텔과 끝없이 싸운 끝에 그걸 들여놓았고 결국 그 임원은 기어코 아침에 일어나서 에펠탑을 보면서 이제 러닝머신을 뛰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재원의 몸값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주재원은 사실 이런 일을 하라고 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개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재원의 비싼 몸값이 의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낭비가 된 건데 이런 케이스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초등학교 혹시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장학사가 온다고 학생들이 막 학교를 청소하고 그것도 일종의 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옛날의 일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지적한 기사가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의전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조직에서는 아직 성인들이 있는 조직에는 이런 의전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5가지 가짜 일 중에
세 번째 낭비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다리 걸기입니다. 다리 걸기는 뭐냐면 건전한 경쟁을 넘어선 내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총질 혹은 중복된 일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에서 우리가 이제 내부 경쟁을 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더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게 이제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똑같은 일을 쟤네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돼라고 하면서 낭비하면서 시작하거나, 혹은 쟤네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저쪽이 못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조직과 조직 내에서 하부 조직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일로를 구성하고 그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 사례로 저는 이런 걸 한번 들고 싶은데, 자, 이거는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항공모함입니다. 아키추마루호라는 건데 1944년에 건조가 됐는데, 이 항공모함의 특징은 해군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육군에서 만든 항공모함이라는 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은 물론 연합군과 싸웠지만 그보다 더 치열했던 전투는 해군과 육군 사이의 알력이었는데, 자, 이게 이제 서로를 배척하고 내부 경쟁을 하다 결국에는 해군의 항공모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쪽하고는 일을 하기가 싫다라는 입장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육군이 따로 항공모함을 개발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갔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어이없는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조직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같은 회사 안에 같은 여러 부서 사이에 서로 경쟁을 이유로 비슷한 일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서 낭비되는 일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위한 일들도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 그것이 네 번째 가짜일인 다리 걸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가짜일은 끌고 가기입니다. 끌고 가기는 뭐냐면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숫자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47,371. 이건 이제 어떤 임원분이 실제로 저한테 보여준 건데, 이게 뭐냐면 메일함에 있는 안 읽은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이 4만 건, 5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메일을 읽지 않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메일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원분이 이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이 47,000건이 넘는 메일은 대부분 쓸데없는 메일이었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많은 메일을 뿌릴까를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저쪽에도 다 통보를 해줬고 다 얘기가 끝난 거다. 자, 혼자 질 수 있는 책임을 여기저기 나누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에 뿌리는 겁니다. 메일을 뿌리고 읽지 않고 그 와중에 진짜 중요한 정보는 묻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메일 같은 거는 사실 안 읽으면 그만이지만 이게 이제 회의 형태로 나타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불러가지고 간 회의인데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회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저쪽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그냥 무심코 사람을 부르는 그런 메일들이 많고, 이게 또 규정이나 절차의 문제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절차를 만들어서 일을 까다롭게 만드는, 그래서 구성원들이 경쟁사랑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절차와 규정과 싸우는, 그러면서 낭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저는 이것이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끌고 가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5가지 가짜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가짜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기업의 구성원들이 우리 일하는 시간의 43% 정도가 낭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낭비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이런 5가지 가짜 일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과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가짜 일들이 상당 부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추정을 하고, 심지어는 본인들도 느끼지 못하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상당 부분도 이런 가짜 일을 하면서 낭비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 가짜 일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런 가짜 일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가장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최초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가짜 일은 왜 생길까? 저희가 이제 가짜 일이 생기는 그 메커니즘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망가지는 이유, 우리의 일이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가짜 일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직 구성원과 조직은 서로 무언가를 교환을 합니다. 자, 구성원은 조직에 일을 함으로써 성과 창출에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만들어진 조직은 그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난 조직은 이제 조직이 커지고 번창을 할 테니까 구성원들에게 승진이라든지 여러 성장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구성원과 조직이 둘 다 좋아지는, 이제 선순환의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구성원과 조직의 관계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가짜 일이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걸 악마의 삼각형이라고 보는데, 구성원 개인의 사욕 추구가 발생하면서 일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욕 추구라는 건 누구나 사실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선 좀 과도하고 지나친 사욕 추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동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 이익만 난 챙기면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사욕 추구가 있을 때 구성원들이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가짜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생긴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크게 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자,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사욕 추구의 욕구가 아주 강해질 수 있고, 또 다음으로는 개인과 조직의 유대 관계 자체가 너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조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나만 살면 된다라는 사욕 추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이기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건 아니고, 사실 조직에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개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장치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런 장치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조직 실패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살펴봤던, 그러니까 잘못된 평가 제도 같은 것이 뭐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실제 업무의 성과가 아니라 인풋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 건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수만 높이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조직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이 또 예를 들면은 여러 직위나 직급에 의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과다하게 처우를 차등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의전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직이 사실은 구성원의 욕망과 욕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때로는 조직이 실패하면서 그것이 구성원들을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조직 실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개인이 과도한 이기심을 보이고 때로는 조직이 실패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죠.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건 옳지 않아 라든가, 아, 조직의 이런 우리의 문화가 잘못됐고 우리의 제도가 잘못됐지만 이건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조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마비가 되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이런 사욕 추구와 조직 실패가 그대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조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파악하기 힘들면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안 옳은지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쁜 경우에도 우리는 생각을 포기합니다. 아, 내 지금 닥친 일을 하기에도 힘든데 무슨 생각이야, 이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지나치게 권위적인 조직에서는 뭔가 생각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사욕 추구, 조직 실패, 무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올바른 구성원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 이런 악마의 삼각형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자, 일 자체는 가짜 일이 되고 조직과 개인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성원의 노력은 가짜 일로 옮아가게 되면서 조직 성과에 기여를 못하게 되고, 조직은 당연히 성과가 없으니까 구성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가짜 일이 크게 번지게 된다.
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을 바로잡는 것이 이제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일로 가는 일을 바로잡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그 전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 일하는 방식의 개혁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는 별로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기사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주로 나오는 말들이 이런 겁니다. 회의와 보고 문화를 개선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차원에서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이런 것을 실시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AI나 각종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짜 일이 있는 상황 하에서 회의와 보고를 줄이는 것만으로 일하는 방식이 나아질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원격 근무를 실시한다면 결국 가짜 일을 집에 들고 가서 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AI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해서 가짜 일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건 이런 기법도 중요하지만 기법 이전에 과연 우리의 일이 정말 본질에 충실한 개인과 조직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일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일을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게 만드는 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가장 핵심적이자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 다음에 여러 기법이나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의 본질을 되찾으면 쓸데없는 회의나 보고는 많이 줄어들 거고요. 자, 본질적으로 성과에 기여하는 일 중심으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결국 기법이나 여러 가지 회의 보고 문화 개선보다는 우리가 일을 왜 하는가, 우리의 일이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살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일의 본질을 찾는데 다만 이것을 구성원들한테 자, 일하는 방식을 바꿔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이 다 같이 일단 일의 본질을 되찾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일의 본질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의 본질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4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의 목표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목표와 어긋나서 이상한 일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저는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우리의 일을 본질에 다가가게 하는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일이 올바른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목표로 일을 정렬하는 건데 그럼 올바른 목표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의 목표라는 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2가지를 겨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의 일은 조직의 존재 목표인 고객에게 기여하고 우리 조직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을 때만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과연 고객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혹은 이 일이 없어지면 오히려 고객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일은 없어도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객과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계속 다듬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책에는 이제 고객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꾼 사례, 뭐 어도비 시스템이라든가 일본 전산의 사례를 제가 이제 많이 드러놨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아주 간단한 테스트 기법을 하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레드 페이스 테스트, 얼굴이 붉어지느냐 여부를 가지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그 존슨앤존슨에서 사용하고 있는 윤리 경영의 기법이죠. 내가 하는 일이 떳떳한지 가족한테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설명하고 있을 만큼 일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고객과 생산성도 마찬가지로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고객과 생산성에 이렇게 기여한다라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얼굴 붉어지는 일 없이 자괴감을 느끼는 일 없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일 위주로 조직의 이름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오는 높은 임원을 위해서 러닝머신을 구해서 호텔에 들여놓는 일을 한 그 주재원 같은 경우는 그 일을 떳떳하게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내가 이런 일을 해서 고객과 생산성에 기여를 했어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그게 이제 본인의 출세, 월급 받았으니 됐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고객과 생산성에 연결됐는지는 저는 부끄럽지 않게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가급적 조직에는 고객과 생산성과 연관이 없는 일들은 최대한 줄여가고 모든 일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든 고객과 생산성에 기여하는 그 루트가 분명하게 밝혀진 위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진짜 일로 다가가는 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일 간의 정렬입니다. 혼자 하는 일이라면 정렬이라는 게 필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한다면은 정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야구를 하는데 이제 야구 경기를 보면은 이런 일종의 본헤드 플레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행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투수가 1루에 견제구를 던졌는데 1루수가 거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빠지는 그런 행위라든가, 이건 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본헤드 플레이인데 주자 2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1루 주자가 달리다가 2루 주자를 추월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선행주자 추월. 이러면 자동 아웃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거죠. 경기에만. 이런 것들 이제 본헤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조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서로 일들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일들과 잘 조율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 조율을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느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어느 교육기관과 이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육기관은 이제 유명한 강사나 교수님들을 섭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쪽에서 한 팀에서 와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간절하게 좀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을 알겠다. 그럼 같이 내가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러겠다라고 해서 끌어들였는데 그래서 딱 했더니 거래처 등록하는 부서에서 이제 와가지고는 어렵게 모셔온 그 교수님한테 제 인감증명을 떼어오세요. 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맥 OS를 썼는데 우리는 윈도우즈로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딱 했더니 좀 크롬을 썼는데 크롬은 안 되고 익스플로러만 된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딱 했더니 온갖 이제 그 보안 프로그램을 깔라고 이제 막 뜬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난 당신들하고 일 안 한다 하고 이제 그만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일 사이에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어렵게 사람을 모셔오고 한쪽에서는 부지런히 그 사람을 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부서에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부서의 우리 회사의 보안 규정을 철저히 지켰을 뿐이다. 하지만 그 회사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 부서에서 한 일은 옳지 않은 거고 조율이 안 된 일이죠. 저는 큰 조직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리더가 위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일을 맞추는. 하지만 이거를 리더, 지휘자 한 명에게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하면서 주변 부서, 내 일과 연관이 있는 부서와 서로 이렇게 그 조율을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옆에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세일스포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 한 5만 명 정도 구성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구성원의 비전, 목표, 우리 이 사람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그 휴대폰 앱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조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3만 5천 명,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임직원의 목표와 미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고 누구라도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고 이 사람의 일과 내 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난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것을 정렬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을 최소 3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으로 갖춰놨다고 하는데, 자, 조율은 쉽지가 않습니다. 큰 조직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조직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일과 일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이 맞춰가는 정렬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일의 본질로 다가가기 위한 좀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자, 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일에 얼마나 몰입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난 일에 몰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기업의 구성원들은 오직 7%만이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절대 다수인 93% 정도의 인원은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에서는 몰입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가 33%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몰입 수준이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의 상당 부분은 이런 말 아실 것 같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대로, 이런 문화 속에서 일하다 보면은 일에 몰입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 됐지, 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몰입 수준을 상당히 낮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일은 그냥 월급을 받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그냥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나의 일이 무언가의 가치를 내서 그것이 기여하는구나 보다 큰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대로 그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거둘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일을 우리가 이제 바꿔간다, 일의 본질로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성원들이 하는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리더들이 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순하게 보면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이런 식으로 조직에 기여를 해가지고 성과로 이어지는 거야 라는 맥락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상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뭐 좀 분석해서 줘. 어디에 쓰실 건가요? 알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김 대리가 해서 준 일은 이런 데 쓰여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 데 쓰였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은 이랬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뭔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이 이런 데 쓰이는 거구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개선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참여의 기회도 보장을 해줄 때 우리 조직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의미에서 주인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일의 주인이 된다면 훨씬 더 그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만으로도 일의 의미는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일의 의미를 높이는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자, 일은 진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과감히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건 이미 유명한 사례가 됐을 텐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일본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데 재택근무가 실패하게 성공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일본에 남아있는 이 도장 결제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이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렇게 층층 이렇게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일본에서 상당 기업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시대에 맞지 않는, 진화되지 않는 일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시대에 맞추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을 본질에 다가가게 하는 네 번째 키워드인데, 여기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 것만 도장이 바로 서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기울어 있죠. 이제 이게 일본 기업의 또 일부에 남아있는 문화라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최종 의사결정자인 사장만 바로 서 있고 나머지는 인사하는 형태로 조금씩 이렇게 기울여서 찍는 문화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사실 진화를 논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고, 재택근무나 뭐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좀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해야 될 일,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을 혹시 우리가 계속 계산기로 하고 있는 건 없는지, 투자로 뭔가를 해결해야 될 일을 그냥 근성과 투지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건 없는지, 일단 그런 것들이 없는지 바로 잡는 것, 그것도 우리의 일이 진짜 성과라는 본질로 다가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의 본질로 다가가는 키워드의 네 번째로 진화를 말씀을 드렸고, 종합을 하자면은 우리의 일을 이제 본질에 다가가게 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는 크게 방금 말씀드렸던 일의 목표, 그리고 일 사이의 정렬, 그리고 일의 의미, 그리고 일이 시대에 맞는지, 진화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일의 본질로 다가가는, 그것을 이제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일의 키워드의 첫 글자를 이렇게 따면은 이제 게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잘 정렬이 돼 있고 의미가 있으면서 진화하는 일은 결국은 많은 성과를 내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 성과를 통해서 조직이 발전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조직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은 저는 게임처럼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의 본질의 키워드 네 가지, 요 게임이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꾼다고 할 때 잘 되지 않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제가 하나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뭔가 이제 꾸준히 줄어오는 그래프인데, 이게 뭐냐면 남성 성인의 흡연율입니다. 자, 보시면은 20년 가까운 기간에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이것은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의 캠페인과 이제 흡연의 나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대중교통 수단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 게, 우리는 원래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95년도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펴도 됐고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펴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런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된 원인은 이제 전 비결은 크게 두 가지.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담배가 해롭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 머리에 주입을 시킨 거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비슷한 내용을 전에도 한번 글로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가장 중요한 피드백은 뭐냐면은, 이런 게 가짜 일인지 생각을 못 했다라는, 그러니까 가짜 일인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저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바쁘게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가 가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무엇이 가짜 일이고 무엇이 진짜 일이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머리에 박힐 때까지 그걸 지식으로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꾸준한 노력이,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할 때 크게 그런 거 많이 경험이 있으실 텐데, 스티커 만들어서 붙이죠. 뭐 회의는 몇 분,
뭐 이렇게 보고서는 몇 장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스티커 붙이고 한 며칠간, 뭐 한 1, 2주간 이렇게 캠페인을 하다가 그리고는 한 3, 4년 가만히 있다가 또 비슷한 캠페인을 몇 년 후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꾸준히 일관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그런 것을 추진할 때만 일하는 방식은 습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때만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책 제목은 이제부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지만 이제부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려면 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제목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 올바른 무엇이 진짜 일이고 무엇이 가짜 일인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진짜 일에 가까이 본질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일하는 방식이 바뀔까요? 진정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 있을까요? 저는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일하는 방식이 이미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이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이런 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실시는 못 하다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는 이런 환경 하에서는 모두가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방식은 바뀌고 있고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코로나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사실인데 코로나 오기 전에도 사실은 우리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 52시간,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 52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과거에 일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기성세대와 전혀 가치관이 다른 9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그리고 이제 워라밸이라는 말이 딱 고정된 단어가 될 만큼 이제 일과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AI라든가 이런 기술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가 없었어도 우리는 일하는 방식을 바꿨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선행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코로나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자, 그거에 일단은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택트로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언컨택트로 일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새 많이 쓰는 말은 언택트죠. 언택트. 근데 제가 뭔가 글을 쓰면서 언택트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놀랐던 게 모든 결과가 한국어로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언택트라는 말이 콩글리시, 한국에서 만든 말이더라고요. 사실은 언택트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걸 좋아해서 언택트라는 말이 쓰이는 건데 그처럼 이제 요새는 언택트라는 말이 거의 모든 것을 휩쓸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언택트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좀 서서히 준비를 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을 보면은 당장 모든 일이 이제 대면을 하지 않는 식으로 바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한 10여 년에 걸쳐서 조금씩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게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을 안 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가짜일 중에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은 대면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우리 효율성이 떨어질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미 그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한 60% 정도의 사람들은 조직에서 없어서 자유를 느끼면서도 때로는 소외감하고 고립감,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대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일들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인데 협업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보면 같은 부탁을 직접 만나서 할 때보다 이메일로 할 때의 성공 확률이 32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일하는 게 활성화가 되면은 서로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나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도 몇 번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언택트한 업무를 하기 위한 도구가 많이 있지만 의사결정을 받기 위한 보고나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하기에는 아직 문화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직접 모여서 보고해야만 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임원분들의 마인드 및 업무 형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효과적으로 조직 문화를 언택트 문화로 변경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계신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임원분들의 마인드 및 업무 형태, 즉 리더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으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고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결국 바라보게 되는 건 리더들입니다. 자, 그럼 리더들이 뭔가 이제 일을 바꿔야 될 텐데, 일하는 리더십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혼자서 고립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 여러 구성원들은 외로움이나 뭔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눈으로 관찰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나서서 물어보고, 예를 들면은 이제 업무를 시작할 때 그 원격 근무를 하는 구성원들한테 업무 지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무슨 일 없냐, 이런 뭐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함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청하고 관찰하는 자세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겪을 수도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게 일단 필요할 텐데, 저는 다만 이제 이거를 리더 개인의 개인기에 맡겨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일종의 펄스 서베이 형태로 그때 한두 문항을 가지고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고 그것을 이제 리더들한테 피드백을 해줘서 한번 파악을 해보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더는 우선 구성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시하는 방식이, 일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일하는 리더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 대충 지시를 해놓고 과정을 챙깁니다. 그때그때 보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일을 다시 진행시켜가는, 처음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호하게 지시를 해놓고 과정을 이렇게 관리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서로 모여서 일하지 않는 언택트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고민의 방향이 과정의 관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지시를 할 때 이미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시를 해놓고, 그리고 관리는 하지 않고 결과만 챙기고, 그 과정은 실제로 떨어져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리더십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이제 그 예로서 들 수 있는 게, 요새 목표관리 기법으로 많이 각광받는 OKR 같은 경우를 보면 매주 주당 목표를 구성원들한테 부여를 하고, 그것을 주 말에 이제 확인하는 2주의 목표,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 또는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 일하는 방식 중 지켜졌으면 하는 미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많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팀으로 일하는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의 성과를 강조하는 이런 상대평가와 개인별 성과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깨졌는데, 조직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힘보다는 조직으로서의 힘, 팀으로서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어떻게 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지위에서 시작한 이제 강제배분법에 의한 상대평가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지금 다 도입돼 있는데, 실제로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 기업들은 그런 강제배분법에 의한 상대평가를 포기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좀 새로운 팀 중심의 성과 제도를 만들거나 이름으로써 과거와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일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LG 대부분의 사업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업무 체제의 변화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LG가 지금이라도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수평적 조직 문화, 스타트업 비슷한 타스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지만 태생이 제조업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이 변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회사 시스템이 그대로라면 개인이 변화하기가 어려울 텐데 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LG 대부분의 사업의 바탕은 제조업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과 공장 이런 쪽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강점이 있는데, 제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제조의 바탕이 되는 지식노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학의 구루 이제 피터 드러커가 2005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식노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육체노동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다시 말을 바꾸자면은 지식노동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육체노동 그리고 현장의 노동에 대한 지식보다 100년 뒤처져 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LG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그리고 기업에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공장 그리고 이런 쪽에서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 그리고 개선 작업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무실 안에서의 효율을 높이고 과연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고 정말 성과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치열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하는 방식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의 본질의 4가지 요건, 목표와 정렬과 의미와 진화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 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